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에 비친 불빛들, 지하철역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택시들과 배달 오토바이들. 이 도시엔 멈춤이 없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장경호, 대한민국 굴지의 호텔 체인 장이그룹의 회장이자 자수성가한 사업가. 그는 늘 단정한 정장에 고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외부에는 성공한 사업가, 냉철한 경영자라는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그의 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사람을 믿지 않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었다. 이후 가까운 친척에게도 사기를 당했고, 그때부터 그는 철저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의 인생엔 원칙이 있었다. 믿기 전에 반드시 검증하라. 그것이 그를 오늘의 자리로 올려준 신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최근 혼란을 안겨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 장민준.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준은 어느 날 저녁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지은이라고 해요. 지금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와 가치관도 잘 맞고요. 장경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실하고 따뜻하다. 그건 내 시선에서 본 거겠지. 아버지,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나 배경 같은 거에 관심 없어요. 모두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본 모습을 드러내지. 민주는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저는 이번엔 진심이에요. 아버지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해요. 장경호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준을 사랑했다. 외동아들이자 유일한 가족.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누군가가 민준을 상처 입히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좋아. 만나보지. 정말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그날 밤 장경호는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오래된 옷을 꺼냈다. 젊은 시절 힘들었던 때 입던 회색 셔츠와 낡은 바지, 한쪽 끈이 끊어진 고무신, 그리고 챙이 구겨진 모자.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걷는 연습까지 했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끌어내야 해. 며칠 뒤 서울 명동의 한 복잡한 거리. 저녁 7시 무렵 직장인들의 퇴근으로 붐비는 골목. 쇼핑을 마친 관광객들,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젊은 커플들 사이로 한 노인이 느릿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가 바로 장경호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지은이 자주 일하는 서점 근처를 배회했다. 그녀의 퇴근 시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에는 길거리 공연도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각자 스마트폰 화면이나 쇼윈도에 쏠려 있었다. 아무도 노인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저 멀리 서점에서 한 여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롱코트에 단정한 단발머리. 얼굴은 피곤하지만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지은이었다. 장경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다. 이지은은 걸음을 멈췄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혹시 1,000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따뜻한 거라도 먹고 싶어서요. 잠깐의 침묵. 이지은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은 옷, 찢어진 신발. 순간적인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녀는 곧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거 받아요. 10,000원인데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 드세요. 그녀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경호는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며 받았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지은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어머, 지은아. 너 또 이런 사람한테 돈 줘? 요즘 뉴스 안 봐. 가짜 거지 천지야. 괜찮아. 혹시 진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장경호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단정할 수 없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해. 이지은은 발걸음을 때려다 멈췄다. 뒤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감탄 섞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남았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혹시 많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장경호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네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몸이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듯 돌아보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은은 달랐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장경호를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그녀의 손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했다. 한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찬바람이 부는 골목에서 이지은은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근처에 순댓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고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장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흔치 않은데. 순댓국집은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다. 허름하지만 오래된 정이 묻어나는 공간. 이지은은 장경호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히고 카운터로 갔다. 사장님, 순댓국 하나 주세요. 따뜻하게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지불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이 나왔다. 이지은은 국을 조심스럽게 장경호 앞에 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장경호는 국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밥 한 끼니까요. 그 말은 장경호의 마음을 어딘가 깊은 곳에서 흔들었다. 그는 지금껏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땐 항상 조건이 따랐고 대가가 있었으며 의심이 먼저 앞섰다. 하지만 이지은의 눈빛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순수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 또 속고 있네. 요즘 가짜 거지들 천지라던데. 사장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아가씨, 요즘은 그냥 도와주면 안 돼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이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라도 진짜 어려운 분이라면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경호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금 놀랐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그는 일부러 수저를 놓치며 땅에 떨어뜨렸다. 이지은은 재빠르게 수저를 주워 다시 세팅하며 말했다. 손이 시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수저를 닦아 다시 건네고 티슈로 그의 손등을 가볍게 닦았다. 배려와 정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어떤 계산도 부담도 없는 순수한 마음. 그 진심이 장경호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국밥을 몇 숟갈 떠먹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돕는 게 두렵진 않나요?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이어 말했다. 하지만 저도 한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장경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의 연인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다. 너무도 담담하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대하는 이 사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더 실험을 계획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아직 마지막 확인이 필요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신뢰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지은은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장경호가 식사를 마치자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근처 보건소에라도 들르시는 게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경호는 조용히 읊조렸다. 저 여자는 뭐지?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내일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다. 다음 시험은 더 어렵고 더 깊은 차원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장경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시선은 그저 멍하니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앞엔 반쯤 비운 순댓국 그릇이 놓여 있었다. 식지 않은 온기와 함께 머릿속은 이지은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부분은 도움을 준 뒤 대가를 받았고 어떤 이는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며 접근했다. 이지은은 달랐다. 젊은 나이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아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돈, 정성을 나눴다. 심지어 주위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경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엔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의 껍질이 쉽게 깨지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더 깊이 봐야 해. 다음 날 그는 또다시 변장을 했다. 같은 옷, 같은 모자, 같은 지팡이. 그러나 이번엔 더 심하게 다리를 절었고 일부러 낡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안에는 종이 몇 장과 오래된 약봉투,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병원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오후 5시 무렵 그는 다시 명동거리를 걸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고 주변엔 관광객도 많았다. 그는 일부러 서점 앞 건물 근처의 벤치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잠시 후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지은이었다. 오늘도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엔 에코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장경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일부러 더 힘없이 걷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은 듯 몸을 휘청였다. 아야. 그의 신음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대부분은 관심 없는 듯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은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즉시 되돌아섰다. 어르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많이 아프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경호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안 돼요. 이렇게 길에서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은은 그를 부축해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다. 조용하고 따뜻한 실내, 벽 쪽 창가 자리에 그를 앉힌 후 직원에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주문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더 어지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 마시고 좀 쉬세요. 그녀는 유자차를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고 스카프를 벗어 그의 무릎 위에 덮었다. 춥죠?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장경호는 그 따뜻한 배려에 당황했다. 그는 애써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어제도 도와주시더니 오늘도 이렇게까지. 참,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지은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애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요, 제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그냥 마음이 움직여요. 그녀는 유리창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세상은 차가워도 사람만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간 장경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협상에서 날카로운 언변으로 상대를 압도해왔지만 지금은 고작 한 젊은 여성의 짧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선택을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지나쳐서 후회하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렀다. 유자차의 향이 따뜻하게 퍼졌다. 장경호는 손을 들어 컵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그 떨림이 감정 때문인지 연기 때문인지 그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어르신도 어릴 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 말에 장경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갑자기 오래전의 기억이 스쳤다. 추운 겨울,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떨고 서 있던 소년 시절의 자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날들. 그는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응, 있었지. 그랬었지.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지은이란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았다. 아직 남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선 이미 대답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지금 멈춘다면 다시는 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계획을 떠올렸다. 가장 결정적인 시험. 이번엔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카페 안에서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장경호는 이지은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일부러 또 한 번 비틀거리며 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 말투, 그리고 눈빛은 예상 이상으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까지는 좀 멀죠? 이지은의 물음에 장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차도 마시고 누가 말도 걸어주고 오늘 참 고마운 날이네요. 그 말에 이지은은 웃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두 사람은 골목을 돌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그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어 이들을 향해 렌즈를 들이댔다. 눈에 띄게는 아니었지만 분명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경호는 순간적으로 그 시선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다. 그는 모른 척했고 이지은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부축하며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 글의 내용은 간단했다. 요즘에도 이런 연출이 통할까? 선행 코스프레냐? 아님 진짜냐? 사진 아래에는 빠르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얼굴인데? 혹시 연습생 출신 아냐? 저거 가짜 거지야. 예전에도 명동에 있던 놈인데. 에휴, 또 누가 이미지 관리하려고 쑤하는 거지 뭐. 진짜일 리가 없지.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까지 해. 사진은 빠르게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얼굴을 분석하고 옷차림을 확대하며 이지은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녀가 일하는 서점의 간판을 알아보고 곧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냈다. 그 다음 날 서점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이지은에게 매니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이지은 씨,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후 2시 작은 사무실에서 매니저와 마주 앉았다. 이지은 씨, 혹시 어제 명동에서 노숙자 도우셨죠?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그 사진과 함께 수십 개의 악성 댓글이 떠 있었다. 저희도 아까 알게 되었어요.
고객 중 한 분이 제보를 하셔서 지금 본사에서도 논의 중입니다. 이지은은 숨을 삼켰다. 사진은 명백히 자신이었다. 그녀가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지금은 인터넷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그냥 도와드린 것뿐인데. 알아요. 저도 이지은 씨 성격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미지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쉬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상황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 밖을 나서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찬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보았다. 자신이 도운 장면이 왜곡된 시선으로 의심의 렌즈로 찍힌 그 장면. 댓글 하나하나가 마음을 찢어 놓았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누굴 도와야 할까? 그녀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철, 자신이 중학생이던 어느 날, 엄마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날들.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손에 든 따뜻한 호빵 하나를 건네며 했던 말. 배고픈 날일수록 따뜻한 걸 먹어야 해요. 그러면 마음도 좀 나아질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자신이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자신도 그렇게 호빵 하나만큼이라도 따뜻함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의심하고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도와준 행동마저 연출이라 여기는 시대.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그 어르신은 따뜻했겠지. 그 순간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오늘 괜찮아? 지금 인터넷이 좀. 알아. 나도 봤어. 민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아니,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괜찮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나 너 믿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결국엔 널 이해하게 될 거야. 이지은은 웃음 섞인 한숨을 쉬었다. 믿어줘서 고마워. 지금은 그냥 조금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 한 줄기 없는 흐린 하늘.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 일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해왔는지를 되짚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다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그녀가 도왔던 그 노인이 다시 한번 더 큰 진실을 안고 그녀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인터넷을 뒤덮었던 사진은 어느새 다른 화제로 덮였고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옮겨갔다. 하지만 이지은의 마음속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서점에서는 복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이제 잠깐은 쉬고 싶어요. 한적한 골목 끝의 작은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조용하고 손님이 드문 공간, 말없이 차를 내리고 음악이 흐르는 그 공간이 그녀에게 잠시 숨을 고를 여유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줘. 아버지도 내 얘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지은은 한참을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직도 그 노인의 얼굴이 생생했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약한 몸짓, 그리고 인터넷 속 사람들의 말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답장했다. 응, 갈게. 나도 정리하고 싶어. 금요일 저녁, 청담동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 고풍스럽고 조용한 공간.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지은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간단히 머리를 묶었다. 특별히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정함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성함이 이지은입니다. 예약돼 있을 거예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룸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테이블 너머 고급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한 남성. 그리고 그의 옆에는 우아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 그 남자는 며칠 전 자신이 순댓국을 사주고 유자차를 건넸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이지은은 말도 없이 그 자리에 굳어섰다. 지은아, 어서 와, 여기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야. 민준의 말이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에 든 클러치가 서서히 식어갔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경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였다. 반갑습니다. 이지은 씨,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분이 어떻게?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아버지가 너를 만나기 전에 직접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장경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을 그렇게까지 시험하게 된 건 나 자신의 불신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왔기에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후회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나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었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이지은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닦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전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시험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제가 도왔던 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확인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누군가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시험의 재료였다는 게 솔직히 많이 아팠어요. 장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로 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아버지도 많이 생각하셨어. 지금은 진심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줬으면 하고 계셔.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머니, 윤혜진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이지은 씨, 사실 나도 처음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해준 이야기와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나니 우리 아들이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됐는지 알겠어요. 이지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큼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장경호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진심 또한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감정이 쌓였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레스토랑 안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모두가 작게 울고 있었다. 진심은 때로는 늦게 도착하지만 결국 도착한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닿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진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지은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모든 풍경을 통과한 듯 허공을 향해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장경호의 사과, 장민준의 따뜻한 손, 윤혜진의 온화한 미소.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믿지 못했다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시험하는 방식이어야 했을까? 왜 자신이 알지 못한 채 타인의 의심을 증명해야만 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찻집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한강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없는 평일 오전, 강바람은 차갑고 묵직했다. 그녀는 강변 벤치에 앉아 코트를 꼭 여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시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 그 순간 느꼈던 수치심과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시절. 학교에선 결손가정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받았다. 그래서 누군가의 시선, 판단, 그리고 의심이 얼마나 아픈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자신은 평생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다짐 위에 누군가는 거대한 시험장을 세워버렸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장민준의 어머니 윤혜진이었다. 이지은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망설임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전처럼 격식 있는 레스토랑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다. 윤혜진은 차를 조용히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어제 일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사과는 받았지만 그 감정까지 덜어진 건 아니에요. 윤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라면 아마 그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이지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경호 씨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그 과정에서 지쳐갔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겨우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민준이가 사랑한다고 데려온 사람을 또 그렇게 의심했을 땐 저도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당신이 나타났을 때 솔직히 죄책감이 들더군요. 이지은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줘서 경호 씨는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윤혜진은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지은 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요. 그 물음에 이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 증명해야 했다는 게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이유가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단 걸 알게 됐을 때 마치 어릴 적 어른들의 시선을 다시 받은 것 같았어요. 윤혜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회장님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걸까요? 그 말에 윤혜진은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보다 집에서 보인 침묵이 더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어요. 민준이 앞에서도 말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말이 아닌 행동이 오히려 더 진심을 말해주는 때가 있어요. 이지은은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진심을 의심받는 것도 고통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변화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아직 다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처의 무게를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윤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우리 이젠 가족이잖아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죠. 그날 저녁 이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며 작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몇 줄만 썼다. 진심은 때로 너무 늦게 온다. 하지만 그 늦음이 진심을 바꾸지는 않는다. 상처를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용서를 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마치 이지은의 머릿속을 비추는 감정들처럼 얌전하면서도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연필을 들었다. 수첩한 귀퉁이에 작은 종이를 찢어 조심스럽게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장경호 회장님께. 글의 시작은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그녀의 마음이 문장에 실리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처음 뵈었을 때 당신은 추운 겨울 저녁 길 위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단지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다시 펜을 들고 이어갔다. 하지만 나중에 당신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란, 배신감, 자책감, 그리고 미움이 섞인 실망감까지도요. 그녀는 이 문장을 쓸 때 잠시 멈칫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솔직한 감정을 감추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진짜 용서의 시작임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내가 정말 바보 같았는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왜 내가 시험 받아야 했나? 아무 이유 없이 믿는 마음이 의심의 무게 앞에서 흔들려야 했는가? 창밖의 비는 조금 더 굵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사과했던 그 순간, 그리고 당신의 아내이자 민준 씨의 어머니께 들은 말들을 통해 저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며 때로는 그 두려움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요.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쓰기 전에 눈을 감고 장경호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의 사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엔 오래된 외로움과 후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이유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단에 이르러 손을 잠시 멈췄다. 이 편지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스스로 품고 놓아주는 과정임을 느끼고 있었다. 언더라인 사인, 저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에 작은 조각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조각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회장님은 용서합니다. 그 용서는 회장님은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대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믿음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면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보다도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으로. 이지은 드림.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흰색 봉투 위에 장경호 회장님 기하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건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편지였다. 반드시 직접 전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한 채 끝내고 싶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장희그룹 본사 건물 근처의 카페에 도착했다. 미리 민준에게 부탁해 장경호 회장과 잠시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해 두었다. 카페 한쪽, 통유리창이 보이는 자리. 장경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와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지은이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가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편지입니다. 장경호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잠시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무게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공간엔 많은 감정이 오갔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전해졌다. 그날 밤 장경호는 집무실에서 혼자 편지를 펼쳐들었다. 읽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고 난 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이마를 기댔다. 그가 외면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이지은 씨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올랐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심.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장경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무실에서도, 집에서도, 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늘 어딘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이지은의 편지를 수십 번 되풀이해 읽었다. 매번 읽을 때마다 글자 사이에 담긴 감정들이 더 깊이 다가왔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조용히 자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선물처럼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아이는 손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줬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장경호는 단정한 회색 코트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남대문 시장 인근의 작은 찻집을 찾았다. 이지은이 최근 일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민준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않고 사람을 만나러 갔다. 시험도, 관찰도, 판단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있었다. 찻집 안은 한산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 따뜻한 허브차 향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고 창가 쪽에서 이지은이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다가 문득 멈칫했다. 낯익은 체격과 걸음걸이, 그리고 눈빛. 그는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장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제 마음속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성공이 결국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벽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이지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전과 달랐다. 늘 단호하고 판단에 익숙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실수한 어린아이처럼 말끝마다 머뭇거림이 묻어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한 행동은 아마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 그건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여긴 것과 다름없지요.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낡고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반짝이는 유리 안에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다. 이 시계는
제가 젊은 시절 가장 힘들 때 어머니께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다시 사람을 믿게 해줬기에 이제는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은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아니요, 어르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다. 저도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누구나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걸. 하지만 그 두려움이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한다면 그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경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왔습니다. 누군가의 두려움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젠 그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손에 상자를 다시 밀어주었다. 이건 어르신께 남겨두세요. 그 시계가 의미하는 말은 어르신에게도 필요한 말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웃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흐릿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찌푸렸던 하늘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따뜻해 보였다. 그날 저녁, 장경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옆에 앉은 윤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잘 다녀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에 차를 따랐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변화하는 거니까요. 이제 당신도 조금은 변한 것 같네요. 그 말에 장경호는 작게 웃었다. 응, 그리고 이제 민준이에게 정말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거실의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다. 시간은 흘렀고 용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용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서울 북촌의 한옥 웨딩홀라는 정갈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얀 리넨이 깔린 테이블, 매화와 흰 백합으로 장식된 꽃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공간은 마치 이지은과 장민준 두 사람의 결합을 그대로 담아낸 듯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다. 장희그룹의 주요 인사들, 가족 친지들, 그리고 이지은의 오래된 친구들까지. 그 중에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있었고 미소로 두 사람의 시작을 응원하는 이도 있었다. 식장의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지은이 천천히 입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당당했다.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장민주는 이미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정 턱시도를 입은 그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고 이지은이 다가올수록 그의 표정엔 확신과 감동이 동시에 피어났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리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그 안에는 축복과 안도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례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결혼 서약을 묻자 이지은과 민주는 동시에 대답했다. 네, 서로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식이 차분하게 마무리되고 피로연 시간이 다가왔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무대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연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장경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오늘은 저희 아들 민준과 이지은 양의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장경호가 결혼식장에서 직접 발언하는 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지은 양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녀의 존재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저에게 그녀를 믿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직접 그녀를 시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변장을 하고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가 낯선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지은 역시 자리에서 조용히 그의 등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를 알지 못한 채 조건 없이 따뜻한 식사를 사주고 몸이 아픈 저를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던 거리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의심은 결국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경악이 교차하며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글씨로 적은 편지 한 장으로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이지은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이지은 양.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으로 앞으로는 당신을 한 사람의 가족으로 온전히 품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지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을 잡은 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연회장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닌 회복된 믿음과 진심의 울림에 대한 공감이었다. 식이 끝난 뒤 하객 중 몇 명이 조용히 속삭였다. 결국 그 따뜻한 마음이 모든 걸 이겨냈네. 세상에 저런 고백 쉽지 않은데 진심이 느껴졌어. 장경호는 피로연이 끝난 후 이지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당신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신뢰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이지은은 눈을 마주치며 작게 웃었다. 이미 다 채워졌어요. 오늘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에 장경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이제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기쁨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이지은과 장민주는 소박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바람결이 부드럽게 스치는 곳에서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냈고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삶을 정돈해 나갔다. 민주는 회사를 복구했고 이지은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장경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치던 중 안에 윤혜진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지은이가 요즘 준비하는 거 있대요. 이름도 정했더라고요. 마음 나눔 재단이라고. 마음 나눔. 그는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다. 짧지만 따뜻한 단어였다. 자신이 한때 의심으로 덮었던 그 마음을 이제 누군가는 나눔으로 세상에 퍼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며칠 후 작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지은과 장민주는 마음 나눔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초기에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하지만 목표는 명확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고 함께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고 싶습니다. 이지은의 발표에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진심이 전제된 실천의 공간이었다. 그날 저녁, 장경호는 혼자 재단 사무실을 찾았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였기에 조용했다. 이지은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셨어요, 아버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었어요. 마음 나눔. 정말 잘 지은 이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더 건넸다. 사람이 평생 동안 바뀌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의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관계에는 시간과 진심이 쌓인 신뢰가 있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아버님이 오늘 처음으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어. 말로. 정말. 그건 진짜 큰일인데. 민주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은아. 나보다 더 우리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줘서.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고 밤하늘엔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 남쪽의 한 복지관에서 마음 나눔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독거노인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겨울나기 키트를 나누는 행사였다. 이지은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손수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배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 안에 따뜻한 양말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어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요?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날은 누군가의 친절이 단 한 끼의 죽 한 그릇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는 거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지은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멀리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있는 청년 기자를 발견했다. 그 순간 오래전 자신이 인터넷에 퍼졌던 사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울림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는 것. 며칠 뒤 한 포털 뉴스의 사회면에는 작은 칼럼이 올라왔다. 한 사람이 한 끼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음 나눔이다. 그날 저녁 장경호는 그 기사를 조용히 스크랩북에 붙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읊조렸다. 이젠 정말 시작이구나.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다. 진심은 시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은 나눔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 한 사람의 선택은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어 퍼져가고 있었다.